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 동맹국의 주둔비 5배 인상을 통첩하자 놀랍게도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일제히 한국 편에 섰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엇을 갖고 있기에 적이 아닌 동맹의 심장부 워싱턴 DC에서 한국 없으면 1년 안에 미국이 무너진다는 말이 터져나온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레트 콜버트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동아시아 안보 정책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그 전에는 무려 28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전략 수석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협력 자문을 맡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비용 분석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전 세계 32개국 군사 동맹 비용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공식 보고서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합니다. 워싱턴 DC 의사당 폭도에서 펜타곤의 비좁은 회의실에서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대회의장에서 제 분석 자료는 수십 년간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숫자를 내놓으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세계였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로 판단합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만 믿고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가리켜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보다 숫자를 더 잘 안다고도 했습니다. 아내 캐롤은 20년 결혼 생활 중에 딱 한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래프가 울어도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석관에게 감정은 방해물입니다. 그것이 제 직업적 신조였고 28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한국을 이렇게 정의해왔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둔시킨 군사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작 그 비용은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나라. 저는 하버드 강의실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매 학기 수십 명의 학생들 앞에서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을 비효율 동맹 구조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2019년에 작성한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불균형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데이터를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서재 한 구석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로 다른 자료들 뒤에 파묻혀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조 콜버트가 1953년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황량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잔해들, 거리를 채운 먼지,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실루엣. 아버지는 살아계시는 동안 한국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쟁의 상처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말로 꺼낼 수 없는 기억 때문이라고. 그 사진 뒷면에 아버지가 연필로 적어두신 한 줄을 제대로 읽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28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분석관에게 아버지의 낡은 연필 글씨는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수백 건의 보고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짧은 한 줄에 담아두셨다는 것을. 이것은 제가 그 한 줄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 보스턴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거리는 눈으로 단단히 뒤덮여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에 앉아 전 세계 안보 뉴스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8년 전 국방부에서 일할 때부터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하버드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유일한 루틴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서재 안을 채우는 그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생각이 가장 선명해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케임브리지 거리는 고요하고 하였습니다. 가끔 이른 아침 조깅을 나온 학생들이 눈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강의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 아침들이 좋았습니다. 28년간의 긴장된 직업 생활을 마치고 얻은 이 고요함이 저는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시작했습니다. 첫 커피를 반쯤 마셨을 때 워싱턴 DC 발속보가 화면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동맹국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이제 정책의 전면에 떠오르고 있었고, 특히 한국을 향한 압박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오래전부터 보고서를 통해 주장해온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더 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 결론이었고, 저는 그 결론에 추호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곧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그 무렵 하버드 강의실에는 언제나처럼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안보정책 세미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구조를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수치들을 짚어나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투입하는 연간 비용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분담하는 금액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두 막대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차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충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맨 앞줄에서 조용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니 박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가장 과묵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학생이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니 박이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기 나온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공식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자료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죠. 제니 박은 잠시 아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비연금 항목은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논의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니 박의 눈빛은 흘려버릴 수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제니 박은 혼자 자리에 앉아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꺼낼 때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눈빛.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내내 그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비연금 항목. 두 단어가 자꾸 걸렸습니다. 왜 하필 그 질문을 했을까? 왜 그 눈빛이었을까? 그날 저녁 연구실 동료 에드워드 최가 잠깐 들렀습니다. 에드워드 최는 한국계 미국인 2세 학자로 저와 18년째 같은 폭도에서 연구실을 쓰고 있는 동료였습니다. 냉정하고 데이터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저와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퇴근하면서 짧게 인사를 건네고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코트를 걸치다 말고 멈추더니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에드워드 최는 말이 없을 때도 항상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브레트,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없었습니다. 28년간 한국을 분석해왔지만 단 한 번도 그 땅을 직접 밟은 적이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최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을까? 왜 거기서 말을 멈췄을까? 뭔가를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은 것일까? 며칠 뒤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옛 동료 톰 워커였습니다. 우리는 15년간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이였습니다. 함께 이라크 주둔군 비용 분석을 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문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톰이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브레트, 이번 한국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자문을 좀 부탁하고 싶어. 이 건에 대해서는 자네가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평온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자문 요청을 수락하고 관련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새로 취합된 자료들을 제 기존 분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간극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인용해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치와 이번에 새로 취합된 자료들 사이에서 설명되지 않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료 정리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적 실수, 그런 일은 가끔 있으니까요. 하지만 들여다볼수록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누락이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비연금 항목들이 기존 계산에서 체계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토지 제공, 한국인 노무 지원, 군수물자 지원, 훈련장 사용료 환산, 전략 인프라 유지 비용. 그것도 한두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항목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제니 박이 강의실에서 물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연금 항목. 저는 그 단어를 강의실에서 들었을 때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어가 거대한 벽처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이상한 수치에 하나씩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연구실 바닥에 자료들이 펼쳐졌고 책상 위에는 빈 커피컵이 쌓여갔습니다. 표시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숫자들이 맞다면 제 2019년 보고서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28년의 보고서들이 절반의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저는 그 불쾌함을 억눌렀습니다. 28년간 훈련된 직업적 본능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에드워드 최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제 표정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말없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에드워드 최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트, 실은 나 이 문제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굳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에드워드 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물어봤으면 말해줬을 텐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28년간 한국을 분석했지만 한 번도 제 결론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최가 책상 서랍을 열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봐. 2020년에 내가 작성한 연구야. 한국의 비연금 기여 항목 전수조사. 발표는 못했어. 이유는 묻지 마. 저는 그 파일을 받아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숫자들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저는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실질적 기여 규모는 제가 알고 있던 것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에드워드 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브레트, 내 보고서는 틀린 게 아니야. 그냥 절반이야. 근데 절반인 보고서로 전부를 결론 낸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관 생활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연구실에서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옆에 켜둔 뉴스 채널에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긴급 속보 자막이 빨갛게 뜨더니 백악관 브리핑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단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을 이용해왔습니다. 그것은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짜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연간 분담금을 현행 수준 대비 5배로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통첩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발언을 일제히 생중계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한국 대표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최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절반이야. 절반인 보고서로 전부를 결론 낸 거지.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불과 30분 뒤 국방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얼굴이 차례로 떴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사회자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한가득 떠오른 것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브레트 콜버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 전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수석 분석관. 그 아래에 제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 인용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버트 교수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분담 불균형은 수치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이것이 이번 협상 요구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이 5배 인상 통첩의 공식 논리적 근거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가 완전한 것인지 이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연구실 문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제니 박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제니 박이 자리에 앉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교수님 보고서에서 빠진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빼곡한 표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비연금 항목 전체 목록이었습니다. 토지 제공 규모와 시장 가치 환산액, 한국인 노무 지원 인원과 연간 비용, 군수 물자 지원 총액, 훈련장 임대 환산 금액, 전략 인프라 유지 비용, 미군 가족 지원 시설 운영 비용까지. 저는 그 숫자들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 공식 자료입니까? 이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니 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공식 자료입니다. 미국 측 상호 검증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분석관 생활 2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괜찮아야 한다고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내 데이터는 맞아. 트럼프의 방향은 맞아. 한국은 더 내야 해. 그 설득을 며칠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설득이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제니 박이 내민 자료의 숫자들이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에드워드 최의 말이 잠자리에서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절반이야. 그리고 그 절반의 데이터 위에 제 보고서가 있었고 그 보고서 위에 지금 미국 정부의 통첩이 있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 긴급 청문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첩에 이례적으로 반기를 드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화당 원로 의원들까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반발인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인가? 에드워드 최가 다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더 진지했습니다. 에드워드 최가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브레트, 상원에서 반발하는 거 봤지? 그게 단순한 반트럼프 정서가 아니야. 척 레이건 장군도 성명 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척 레이건은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으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척 레이건이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미국 안보의 자충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드워드 최가 낮게 말했습니다. 브레트, 내 보고서 다시 봐야 해. 진지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겠다고. 기존 결론을 내려놓고 데이터만 보겠다고. 저는 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보고서를 처음부터 뒤집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자부심을 잠시 서랍 안에 집어넣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국방부가 보내온 자료, 한국 측이 공개한 비연금 분담 자료, 제니 박의 리포트, 에드워드 최의 연구들, 한국국방연구원 원문 보고서 번역본까지 전부 다시 펼쳤습니다. 연구실 바닥에는 자료들이 층층이 쌓여갔고 책상 위에는 빈 커피컵이 하루에 5개씩 늘어났습니다. 아내 캐롤이 연구실에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브레트, 식사는 해야죠.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서류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캐롤이 조용히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형광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연금 분담 규모를 처음으로 전면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한국 토지의 시장 가치, 한국인 노무 지원 규모, 군수 지원 비용, 기지 주변 인프라, 유지 비용을 합산했을 때 나온 수치는 제가 알고 있던 숫자와 전혀 달랐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이라면 한국은 지금까지 제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환산되지 않은 거대한 기여를 수십 년간 묵묵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는 채로. 그런데 핵심 자료에 접근하려는 순간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방부 기밀 자료 접근 권한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접근 요청을 넣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사흘 뒤 다시 요청했습니다. 또 거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자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 더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부드럽고 세련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버트 교수님이시죠? 저는 랜달 헌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랜달 헌터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학문적 기여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교수님의 2019년 보고서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교수님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증언을 해주신다면 정책적으로도 교수님의 학문적 권위를 위해서도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단단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겨울 하늘이 낯빛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편입니다. 어느 정치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보고서를 근거로 증언하는 것은 절반의 데이터로 전부인 척 결론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샜는데 결론이 더 불분명해졌습니다. 제 분석에 들어갈수록 오히려 기존 보고서의 구멍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 구멍을 메울 핵심 자료는 기밀로 잠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의 압박, 기밀 자료의 벽, 다가오는 청문회 날짜. 사면 초과였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일주일을 투자해서 얻은 것은 더 깊은 혼란뿐이었습니다. 실패 이후 밤이 유독 길었습니다. 저는 보스턴 찰스 강변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차갑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하얀 얼음과 검은 물이 번갈아가며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2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28년이 그날 밤에는 오히려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걸으면서 대학원 시절 은사 로버트 린드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마지막 날 강의실을 나서던 은사님이 저를 불러세우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브레트, 데이터는 항상 누군가의 관점으로 수집된다. 내가 어떤 질문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이 전혀 다른 숫자로 보인다. 그것을 잊지 마. 저는 그 말을 당시에도 이후 28년간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객관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찰스강 변의 그 새벽에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분석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들고 갔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내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항상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불충분. 하지만 질문 자체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무엇을 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면 숫자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강변 벤치에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분석 자료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모습을 처음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나라와 같은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야경,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반도체 공장들,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재래시장. 화면 속 사람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1953년의 잿더미와 지금 화면 속의 풍경 사이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조 콜버트,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아버지. 사진 뒷면에 한 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아버지는 1953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벽 5시 연구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에드워드 최는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나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에드워드 최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브레트, 직접 가서 봐. 한국으로 가. 에드워드 최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에드워드 최가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년간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를 분석해왔잖아. 그게 말이 돼? 지금 가봐야 해. 내가 서울 국방연구원에 연락해 놓을게. 거기 박진수 선임 연구원이라고 이 분야 최고야.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봐. 같은 날 오후 척 레이건 장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으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척 레이건 장군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트, 나도 처음엔 자네와 똑같이 생각했어.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데이터도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서울에서 처음 밤을 보냈을 때 새벽 4시에 도시 전체에 공장 불빛이 켜지는 걸 봤어. 이 도시가 자지 않더라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자네도 직접 가서 봐야 해. 데이터만 봐서는 절대 안 보이는 게 있어.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 예약 화면을 열었습니다. 인천행.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28년 분석관 경력 중 처음으로 현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아내 캐롤이 여행 가방을 꾸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브레트, 처음으로 한국에 직접 가보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계셨던 나라에. 저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근거림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찍은 그 사진의 나라를 이제 제가 직접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2025년 2월 말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따라 걸어 나오면서 처음 본 것은 광활한 공항의 내부였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 너머의 파란 하늘, 분주하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공항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 공항 랭킹 최상위를 오래 지켜온 곳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환승구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국어 간판들 사이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만남에서 저는 첫 번째 놀람을 경험했습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태도에서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직업적 친절함이었지만 그 친절함이 가식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아버지의 그 한 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수 박사와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국방연구원 회의실이었습니다. 박진수 박사는 50 중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손이 강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박진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들을 보여드릴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에드워드 최가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지만 오래 기다려왔다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이번 방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기회 자체를 기다려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수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질 안보 기여, 비연금 분담의 재평가. 저는 그 표지를 읽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박진수 박사와 함께한 3박 4일은 제 직업적 생애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나날이었습니다. 첫날 오전부터 박진수 박사는 숫자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의 시장 가치 환산액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항목에서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노무 지원 인원과 연간 비용.
군수 물자 지원 총액, 훈련장 사용료 환산 금액, 전략 인프라 유지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이 모든 것을 조달할 경우 필요한 추가 비용 추정치. 그 숫자가 화면에 올라왔을 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라는 무임승차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거대한 기여를 수십 년간 묵묵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로. 박진수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들은 한국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내부 보고서입니다. 미국 측에도 제공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 항목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인정받은 적이 없다. 수십 년간 내왔지만 협상에서 한 번도 정식으로 계산된 적이 없다. 그것이 한국이 무임승차 국가로 불려온 이유였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대신 더 열심히 한다던 박진수 박사의 말이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이 억울한 일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틀째 박진수 박사가 방산시설 견학을 주선해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방산산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K 전차 생산 라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육중한 철갑이 정밀하게 조립되는 라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로봇 암, 그것을 섬세하게 검수하는 기술자들의 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라인 옆 벽에 붙어있는 수출 국가 표시를 봤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K9 자주포가 수출되는 나라들의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그 목록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굳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반도체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브리핑이 저를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군용기 유도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설명이 나왔을 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재배열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군사 위성 통신 장비, 무인기 제어 시스템, 전자전 장비. 이 모든 것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산 반도체 공급망이 끊긴다면 미국의 군사력 유지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추고 박진수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공식 자료입니까? 박진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측 상호 검증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스스로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고양이를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인근을 방문했습니다. 기지 주변을 걸으면서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 위로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여기 있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이 미국을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오래된 건물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28년짜리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진수 박사가 소주를 권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습니다. 작은 잔에 투명한 액체가 담겼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독했습니다. 박진수 박사가 웃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주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열심히 할 뿐입니다. 서운해도 분해도 그냥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저는 소주잔을 손에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대신 더 열심히 한다. 그것이 이 나라가 잿더미에서 일어선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산에 넣어주지 않아도 그냥 더 열심히. 저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지만 목을 넘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서울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에 한강 위에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꺼내 창가에 세워뒀습니다.
1953년의 서울과 지금 눈앞의 서울. 같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바라봤을 그 강이 지금은 100만 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관이 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재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박진수 박사의 자료, 방산시설 브리핑 내용, 반도체 공급망 분석, 평택 기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문장을 써 내려갈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28년간 써온 모든 보고서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무임승차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십 년간 지탱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랜달 헌터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학문적 기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간은 명백했습니다. 기존 보고서를 철회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증언할 경우 청문회 증인 자격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하게 포장된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한밤중에 날아온 협박이었습니다. 메일을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국 언론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논리의 핵심 근거자, 입장 바꾸나.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학교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학교가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달라는 완곡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국방연구원 위쪽에서 이번 공동 작업을 재고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담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 하버드의 경고, 박진수 박사 측의 위기, 언론 노출.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면초가도 이런 사면초가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드워드 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브레트, 지금 상황 다 알고 있어. 여기서 물러서면 다 끝이야. 진실도 끝이고 너도 끝이야. 28년을 쌓아 올려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그게 지금 결정되는 거야. 저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3시였습니다. 아래 거리에서 여전히 불빛이 켜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빵집 불빛도 켜졌습니다. 거리 청소를 시작하는 청소부 아저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자지 않았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선 이후로 한 번도 자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대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저 새벽 3시에도 저는 책상 위에 세워둔 아버지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조 콜버트 1953.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분명하고 두려움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랜달 헌터의 메일에 답장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썼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직업입니다. 28년간 지켜온 원칙입니다. 전송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박진수 박사는 바로 받았습니다. 박 박사님, 면담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창밖에서 첫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청문회 증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조 콜버트를 기리며. 아버지는 1953년에 이미 이 사람들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저는 70년이 지나서야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봄 햇살이 의사당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정부 관료들, 안보 전문가들, 대학원생들, 카메라들이 증인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랜달 헌터가 관계자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28년간의 보고서가 담긴 파일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그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랜달 헌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28년간 절반만 보았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현금 기여만으로 계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데이터로 한국이 충분히 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이 통첩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류를 이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박진수 박사의 자료를 근거로 숫자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항목마다 읽을 때마다 청문회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청문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 군용기 유도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방산 장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전력을 지탱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체 불가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주장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진 그 순간에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아버지 조 콜버트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19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한 줄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28년이 지나서야 직접 그 땅을 밟고 나서야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 청문회가 데이터를 제대로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10초쯤 이어진 그 침묵은 제가 평생 경험한 어떤 침묵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원로 상원의원 로버트 캐링턴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콜버트 교수님의 학문적 용기와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과 함께 기립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방청석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에드워드 최를 찾았습니다. 에드워드 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제니 박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 핵심 근거가 무너지다. 전 국방부 수석 분석관이 28년간 틀렸다며 충격적 증언을 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을 한국 관련 기사로 채웠습니다.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와 그 신문들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둔비, 협상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여야 구분 없이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배 인상 요구를 전면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협상 방식을 현금 분담 일변도에서 총체적 기여,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동맹 비용 계산 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수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진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이 메어서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감사한 건 제 쪽입니다. 진심으로. 하버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했던 학교 측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랜달 헌터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제니 박이 간단한 케이크를 들고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아내 캐롤이 보스턴에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브레트, 당신 아버지가 알았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연구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교수님의 보고서를 저희도 참고하고 싶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분담금 평가에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맹 비용을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구조적 오류가 전 세계 동맹 평가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하나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감내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위축되기는커녕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방산 협력 문의가 더 늘어났습니다. 폴란드는 KE 전차 추가 도입 협상을 가속화했고 북유럽 국가들은 추가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대신 더 열심히 하는 나라는 억울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첫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동맹 비용은 현금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 슬라이드를 처음 강의실에서 넘겼을 때 저는 에드워드 최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에드워드 최는 뒷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 씩 웃었습니다. 제니 박은 맨 앞줄에서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에드워드 최가 강의 후 폭도에서 말했습니다. 브레트, 이제 책 써야 하는 거 아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지금 저는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1년에 2번 서울을 방문합니다. 박진수 박사와는 동맹 비용 구조 재평가를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최와는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분담 평가 프레임워크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제니 박은 이제 제 박사 과정 지도 학생입니다. 제니 박의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한국의 비연금 안보 기여와 동맹 재설계. 하지만 더 깊이 바뀐 것은 내부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지니아의 작은 묘지였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는 날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1953년에 아버지가 보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두신 그 한 줄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줄을 이해하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닦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을 보지 않은 데이터는 반쪽짜리 데이터입니다. 가장 위험한 분석관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8년간 그 가장 위험한 분석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고를 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새로 쓰기 시작한 책의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반의 데이터. 그것이 제가 28년간 본 것이었으니까요. 첫 문장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조 콜버트에게 바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1953년에 이미 알았던 사람에게. 제 서재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흑백 사진 옆에 서울 한강 야경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같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70년 전 아버지가 보셨고 지금 저도 봤습니다. 우리는 같은 강을 보았지만 저는 70년을 더 돌아와서야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도 계산에 넣어주지 않는 긴 세월에도 그 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처럼.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것들을 28년간 절반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으로 틀린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스스로는 한 번도 절반에 만족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산해주지 않아도 억울하다는 말 대신 더 열심히 해온 나라. 잿더미에서 일어나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하나씩 가능으로 바꾸어온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 최강 대국의 의회 심장부에서 이 나라를 잃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냉정한 분석관입니다. 데이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조차 대한민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땀으로, 눈물로 잠을 줄여가며 잃고 온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그 자부심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저는 28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의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